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 지은이는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 옮긴이는 김연화, 발행은 빌리 버튼입니다.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는지, 운은 타고나는지, 성공의 운은 따로 있는 것인지 등 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 책에서는 20년 무패 마자코스와 성공한 벤처기업 CEO인 두 저자가 운과 운의 흐름을 읽는 법과 이를 삶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통찰을 들려줍니다. 두 저자는 운이란 결코 유행이나 임시방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절체절명의 승부처에서 이기는 운의 흐름을 읽었기에 오늘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운이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습관과 행동 습관을 먼저 말합니다. 배워서 습관으로 익히면 누구나 운이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운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 책에는 좋은 운을 붙잡고 나쁜 운을 물리치는 39가지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복잡하게 승부하면 패배한다. 게임이나 도박에서 처음 참가한 사람이 그게 이기거나 거금을 딸 때가 있다.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인데 사실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마땅히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행운은 마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마작의 수는 어려운 것에서부터 쉬운 것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초심자는 무엇이 어려운 수이고 쉬운 수인지 알지 못한다. 어렵고 복잡한 수가 선택지 안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순한 수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단순한 수가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승부의 세계에는 복잡하면 패배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Simple is the best,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어째서 심플한 것이 좋을까?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만큼 망설일 가능성도 높아져 결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매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람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복잡하기 그지없다. 과학 문명의 진화란 복잡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고 그 최첨단이 현대이다.
그런 이유로 복잡화하거나 추상화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복잡하게 사고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곤 한다. 작기회의 도장생들에게 내가 단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시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복잡하게 조작하기도 한다. 머리로 생각한 사소한 테크닉을 덧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얄팍한 테크닉은 쉽게 간파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실마리를 상대에게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심플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승부를 단순하게 겨룰 수 있으면 이길 확률도 당연히 높아진다. 내가 단순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단순한 것일수록 사실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 일리는 있지만 생각하기 나름이다. 단순한 것은 단순하다. 말 그대로이다. 굳이 영악하게 비틀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는 어딘가 비합리적이고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는 결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운이 따르는 것은 운이 다를 만한 필연적인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치가 누구에게나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닐 뿐이다. 나는 운이란 사람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순조로울 때 오만한 태도로 일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손익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에게 배려가 부족하진 않았는가? 늘 안전만 생각하며 리스크를 짊어지는데 망설인 건 아닌가? 대개 이런 사람은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단순히 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과오를 정면으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을 탓하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업무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결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보이지 않을 테고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태만이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마치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면 운의 묘한 환상을 가져서 현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진짜 타이밍이 아니면 승부하지 마라. 마작이라는 게임은 네 사람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다. 인터넷 마작은 승률을 비롯한 데이터가 전부 나오는데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도 승률은 30% 정도이다. 바꿔 말하면 마작은 70% 이상을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초심자는 매번 이기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매번 패할 수밖에 없다. 승부처가 찾아오면 승부를 걸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만히 견뎌야 한다. 견딘다고 무작정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방어를 하거나 고생해서 만들어낸 수를 무너뜨려서 다시 만들거나 좋은 패를 버리지 않는 등 할 일이 많다. 따라서 그런 단조로운 시간 동안 어떻게 집중력을 유지하며 견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승부를 걸 타이밍이 아닌데도 기다림에 지쳐서 승부에 나선다. 물론 그러면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회사 경영자는 사원이나 주주, 대중매체 등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늘 주목받고 있기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인다. 그러나 매일 하는 일은 지극히 단조롭다. 단지 담담하게 일하고 있을 뿐이다. 마작은 견디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나는 사업을 시작한 지 23년이 되었는데 그 세월은 대부분 견디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내가 쓴 2권의 책, 창업해서 흑자를 낼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사장으로서의 고백과 흑자 전환 후 블로그 플랫폼 아메바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은 인내하고 고뇌하는 나날이었다. 그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거기서 초조해하거나 불안에 휩싸여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승부처가 오기 전에 섣불리 승부를 걸면 진정한 승부처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운은 그때가 오기까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인내하는 시간은 승부에 비하면 불리한 형세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일을 하는 시간 대부분이 견디는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오히려 그것이 평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얼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타이밍으로 움직이려는 사람이 있다. 동료가 활약하고 있다는 말을 듣거나 친구의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져서 또는 일요일 밤에 우연히 각계 유명 인사를 밀착 취재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감동해서 등 상황적으로 승부를 걸 타이밍이 온 것도 아닌데 제멋대로 주관에 따라 승부에 나서려는 것이다. 요컨대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공을 세우기에 급급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막 사회인이 된 신입사원의 첫해 등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승부처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시기는 있지만 그 외에는 자기만의 진짜 승부처가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견디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세상의 바람은 언젠가 반드시 이쪽으로 불어올 것이다. 누구에게든 1년에 한 번쯤은 승부처가 찾아온다. 그러니 그때를 가려내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승부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 에이전트는 2000년에 도쿄증권거래소 마더스에 상장하고 나서 3년 정도 적자였다. 2004년에 흑자로 전환되기까지의 기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인내해야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장기 사업의 발판을 여러모로 다지고 있었지만 오늘 투자한 것이 내일 성과를 낼 리가 없었다.
동종업계 경영자들이 눈부시게 활약하는 것을 보거나 투자가로부터 호되게 비판받아 마음이 초조해질 땐 나 자신의 타이밍으로 승부를 걸고 싶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단단히 억누르고 사내 제도를 정비하거나 인재 육성에 힘쓰는 등 내실을 다져나갔다. 그럼에도 빨리 승부를 내려는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골프를 시작해서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견디고 견뎌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부에 나서서 이겼다. 남들은 운 좋은 녀석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우연한 행동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결과였다. 자신의 타이밍이나 섣부른 판단으로 승부하지 않고 때를 가려내어 운에 잘 맞추고 행동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진정한 승부처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찾아온다. 승부에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들은 승부처에 강하다. 승부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회와 승부처는 전혀 다르다. 진정한 승부처는 위기 중의 위기,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일 때 찾아온다. 마작으로 말하자면 자기 외에 세 사람이 리치를 선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계속 공격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뒤집는다면 그때 느끼는 성취감은 평범한 승리에서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단순히 기회를 잡아서 바로 이때라는 듯 공격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는 딱히 승부처가 아니다. 찾아오는 기회를 제 것으로 삼아서 이기는 것은 단순한 덧셈과 같아서 그다지 흥미롭지가 않다. 제 발로 찾아온 기회를 잡아서 이기는 것은 싱겁다. 진검승부를 겨루고 있을 적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험난한 상황에 몰아넣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를 내 것으로 삼았다. 굳이 벼랑 끝을 선호하는 정신이 없으면 목숨을 건 승부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상대가 3에 내가 7로 유리하니까 승부에 나서자고 하는 것은 기회이지 승부처가 아니다. 도리어 상대가 9, 내가 1에 지극히 불리한 상황일 때야말로 승부처이다. 왜일까? 그것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나 핸디캡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부처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 맞서야 한다. 이때 몸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힘을 100% 온전히 발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은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 100% 온전히 힘을 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기껏해야 70%나 80% 정도일 것이다. 승부처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한계까지 내는 힘, 이는 평소에 40kg 밖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80kg을 드는 것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초월적인 힘이다. 무엇보다 승부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만한 힘이 없으면 기껏 발휘한다 해도 맞설 수 없다. 벼랑 끝에서 발휘되는 본질적인 승부력은 평소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대처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단련된다. 나는 역경이 닥치면 기꺼이 그 안으로 뛰어든다. 그 편이 여러모로 궁리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즐겁다. 물론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형세를 뒤집거나 극복했을 때의 쾌감은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힘들다. 나는 그렇게 승부처에서 이기는 힘을 갈고 닦았다. 설령 기회를 잘 잡아도 승부처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결국 이기는 운을 지속적으로 얻으려면 승부처에 강해야 한다. 달리면서 다음 화살을 쏘는 사람만이 계속 이길 수 있다. 승부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것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일지 연이어 생각해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승부에 있어 하나의 국면이 같은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면은 시시각각 형태를 바꾼다. 그래서 한 가지만 준비해서는 때를 놓친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하나의 국면에만 갇힌 채 무의식 중에 그곳에 집중한다. 그런 사람은 다음에 쏘아야 할 화살을 준비하지 못한다. 그러다 국면이 바뀌면 이전까지는 우세했더라도 갑자기 운을 잃고 만다. 승부에서 계속 이기는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난 후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연달아 준비하여 알맞은 타이밍에 쏠 줄 아는 사람이다.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다음 화살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황 파악이 느린 사람, 다른 하나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때 고쳐지지 않는 것은 의외로 후자이다. 완벽주의자는 정성을 들여 준비해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 행동으로 이어가지 못한다. 유효한 화살을 쏘려면 준비와 실행의 이음매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듬는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준비와 화살을 쏘는 타이밍 사이에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거나 다음 화살을 시간에 맞춰 준비하지 못한다. 승부의 흐름에 있어서는 준비를 마치고 나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쏘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흐름을 이어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턱걸이를 하는 도중에 한번 팔을 쭉 펴버리면 다시 몸을 끌어올리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든다. 그러다 기진맥진하고 만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한 가지를 준비하는데 사로잡힌 사람은 턱걸이 도중에 팔을 완전히 펴버리는 사람과 닮았다. 흐름 속에서 운을 잃지 않으려면 이처럼 첫 번째 화살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도 연이어 쏴야 하는데 반대로 운이 없을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운이 없는 국면에서는 첫 화살을 쏜 후 흐름이 갑자기 달라져서 운이 따르기 시작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나약한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고 상대에게 등을 보이고 만다. 그러나 첫 화살 정도로 상황이 간단히 바뀔 리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꿋꿋이 계속 쏜다. 과감하고 끈질긴 공격은 이윽고 강인함으로 변모하여 운을 부르는 흐름으로 바뀐다. 승부에 있어서는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운이 있든 없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 개의 화살을 준비해 두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잘못된 흐름에 현혹되지 않는다. 승부가 벌어지는 현장에는 흐름이 존재한다. 그 흐름을 잡아서 잘 타는 것이 승부에 이기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언제나 어떤 흐름이든 반드시 타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승부가 어렵다. 흐름 중에는 잘못된 것도 분명 존재한다. 마작의 경우 그 흐름이 타당할 때는 정수를 두어 흐름을 타면 된다.
하지만 흐름이 잘못되었다면 정수를 두어도 흐름을 탈 수가 없다. 자연을 예로 들자면 잘못된 흐름이라는 것은 거센 파도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도 거친 풍랑이 부는 바다에는 맞설 수가 없다. 물론 바다가 본격적으로 사나워질 것 같으면 어부는 배를 띄우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의 변화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해 있어서 이 정도라면 괜찮겠거니 예상하고 바다에 나갔는데 느닷없이 거칠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잘못된 흐름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발생한다. 잘못된 흐름이 발생했을 때는 그 흐름을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승부의 세계에서 잘못된 흐름은 좋지 않은 유혹을 내포하고 있을 때가 많아서 그 흐름에 맞추기만 하면 큰 성과를 손에 넣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잘못된 흐름이 발생했을 때는 정수보다 악수를 두는 편이 좋은 결과에 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국면에서 유혹에 사로잡혀 악수를 두면 다음에 올바른 흐름이 찾아왔을 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다. 악수로 성과를 거머쥔 사람은 내가 이겼으니까 이만큼이나 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하고 악수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명백히 나쁜 수임에도 좋은 수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야구에서는 타자가 친 공이 예상과 달리 불규칙하게 바운드할 때가 있다. 그라운드 상태가 나쁘면 불규칙한 바운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내 외야수는 땅볼에 대비해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를 취하지만 불규칙한 바운드가 일어나면 갑자기 볼이 높이 뛰어오르기도 한다. 그런 높은 볼이 오는 것을 염려하여 자세를 높게 잡으면 이번에는 평범한 땅볼을 놓치고 만다. 잘못된 흐름에 잘못된 수를 쓰는 바람에 올바른 흐름을 탈 기회를 잃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다. 잘못된 흐름이 나타나도 황급히 수를 바꿀 필요는 없다. 그 흐름이 이어질 듯해도 잠시 참고 바른 자세를 관철해야 한다. 그리하면 머지않아 좋은 흐름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것이 운을 떨어뜨리지 않는 기술이다. 신념이 강하면 운이 달아난다. 최근에 아무래도 운이 없다거나 운에 외면당한 것 같은 기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것이 좋다. 신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고정관념을 뜻하기도 하는데 단순한 고정관념과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고정관념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몸에 배어버린 공기와 같은 가벼움을 지니고 있지만 신념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을 확고히 하여 초점을 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신념은 생각이 점점 무거워진 것이라는 느낌이 있다. 감각으로 뭔가를 파악하는 것은 가볍고 집착이 없지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 무게감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가운데 생각하는 힘이 가장 발달한 것은 단연 인간이다. 다른 생물에 비해 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 어찌 보면 생각이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상징 같기도 하다. 사람이 하는 다양한 생각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신념이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사상을 강하게 믿고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알력이 생기거나 충돌할 확률이 높아진다.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생활해보면 상당히 힘들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과 동시에 운에서도 외면받는다.
신념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거워서 추가 달린 것처럼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잘못된 믿음에 불과하다며 주변 사람이 그 신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증명해 보이는 것 또한 수고스럽다. 그렇다면 신념이 강한 사람은 어째서 그런 것일까? 그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속의 불안을 끌어안고 있다. 따라서 그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신념이라는 형태로 거짓 안심을 얻고 있는지 모른다. 말하자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자기 나름의 해답이 신념이라는 형태가 된 것이다. 자신은 타당하며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의 신념을 바로잡기는 상당히 힘들다. 신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들이대도 별 효과는 없다. 이때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타당하다고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이는 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 신념은 모든 일에 대해서 나쁜 쪽이나 그릇된 쪽으로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선행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선행에 사로잡힌 사람 또한 강한 신념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일전에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 악한 사람끼리는 나쁜 계략으로 일치단결해서 일이 빨리 진행되는데 선한 사람끼리는 가령 함께 하려는 봉사활동에 대해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처럼 단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선행이라는 것은 신념의 방향이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고 배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나는 생각하다 보다 문득 떠올린다 정도의 느낌이 좋다. 그것은 순간적이므로 무거워지지 않는다. 가볍게 떠다니다가 훌쩍 사라진다. 신념에 사로잡힌 무거운 생각보다는 문득 생각하는 쪽에 사람다운 좋은 향기가 난다. 무거운 생각은 사람이 가진 본래 장점까지도 가려버리는 법이다. 오늘 좌우하는 흐름을 파악하는 법. 지난 2005년 그 해의 마지막 날에 내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언젠가부터 운의 좋고 나쁨은 생각하지 않게 됐다. 대신 흐름의 좋고 나쁨을 주체적으로 판별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입장으로서 나의 인생을 오직 운에 맡길 수는 없다. 위의 글은 눈에 보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운에 대해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의지를 되새긴 것이다. 이 운을 좌우하는 핵심은 최종적으로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있다. 회사를 경영해온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 웹 2.0이 탄생하기도 했으며 스마트폰이 피처폰을 대신하는 등 다양하고도 큰 흐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잘 파악해온 것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물론 인터넷 업계만이 아닌 외부적으로 정부가 만들어내는 큰 흐름도 파악해 두어야 한다. 쇠퇴하는 지방을 여러모로 궁리하여 살려나가겠다는 흐름, 기업이 여성을 등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흐름, 미국의 금융 완화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되는 흐름 등은 경영을 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다. 흐름을 읽는 것에 있어서는 경영자 가운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출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절묘한 타이밍의 흐름을 맞춰서 모두가 놀랄 만한 큰 프로젝트를 벌이거나 대중매체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도 한다. 그리고 반대로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밖으로 전혀 나서지 않고 조용히 내부에서 계획한다. 최근에는 지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직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여 신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재빨리 진행시켜 큰 화제를 불렀다. 이처럼 흐름을 잘 읽는 경영자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흐름을 남보다 앞서 예측하고 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손정희 회장이라 할지라도 생기지도 않은 흐름을 예측할 수는 없지 않을까. 아니, 할 수 없다기보다 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아직 형태도 나타나지 않은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영자가 예언자 같은 타입이라면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용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가이다. 괜찮을 법하면 흐름을 탄다든지 어느 지점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자신의 실력과 처해 있는 입장에 비춰보고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흐름에 직면하게 된다.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중매체에 소개되어 화제가 됐다든지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아 사내에서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사소한 계기로 좋은 흐름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관리직 비율 개선 정책이 자기 회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싶은 여성에게는 좋은 흐름이 찾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흐름은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중매체를 통한 여론의 동향이나 일상의 정보를 꼼꼼하게 수집해 두어야 한다. 운이 없는 사람일수록 확증을 원한다.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실로 인생이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마치 어둠 속을 손으로 더듬어가며 나아가는 것과 같다. 어둠 속을 걷는 것은 도처에 위험이 숨어 있을 것 같아서 누구에게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다. 두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심하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한다. 그 길에는 상식이나 좋다고 여겨지는 세간의 가치관 또는 사회적인 관습 같은 보장이나 확증이 표지판처럼 제시되어 있다. 나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았다. 그다지 흥미가 생기지 않았고 따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여 걸어왔다. 그 길은 험난하고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보장도 확증도 없었기에 내디는 걸음마다 두근거리는 즐거움이 있었다. 애초에 100% 보장하거나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혼식에서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해도 결혼 생활이 사랑으로 충만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세간에 신뢰받고 있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아도 그 은행이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도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보장받고 있고 확증이 있다고 믿는 것은 모두 만들어진 것이며 실상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보장이나 확증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이라고 해도 사회의 구성 요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요구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마존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무턱대고 아무런 보장이나 확증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보장도 확증도 없는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연에는 매뉴얼이 없으니 법률도 없고 과학이 없으니 기술도 없다. 돈이 없으니 상품도 당연히 없다. 그 대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본능적인 강인함이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의 강인함이 문명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없다. 그러한 강인함이 결핍됨으로써 발생하는 나약함은 끊임없이 보장이나 확증을 원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보장이나 확증을 바라는 심리는 자신이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와 운은 반비례하여 나타난다. 보장이나 확증을 추구하지 않는 강인함 또는 보장과 확증이 있어도 손에서 놓을 수 있는 단호함, 그런 태도가 몸에 자연스레 배어 있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운을 손에 넣기 쉽다. 현 시대는 변화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격변하고 있다. 그러니 보장이나 확증에 의지하거나 미련두지 않는 것이 좋다. 역경은 아군이라고 생각하라. 승부의 흐름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국면이 있는 반면 격렬하게 소용돌이 치거나 탕류가 일어나는 등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덤벼야 하는 때도 반드시 있다. 나는 그러한 격렬한 국면을 무엇보다 선호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버겁다거나 괴롭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혹독한 상황을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고 여겼기에 역경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요즘에는 순풍이나 역풍, 즉 역경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하지만 역경을 단순히 역경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역경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인 시점에서 이미 큰 장벽이 눈앞에 생긴다. 장벽이나 장애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싸워서 쓰러뜨려야 하는 적이 되는 것이며 뛰어넘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물론 적이라고 생각할 때 분발하여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상당히 혹독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는 대처할 에너지가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은 승부에서 완패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나는 마작 승부가 아닌 일상에서 이거 참 버겁군 얼마나 견딜 수 있으려나 하고 생각한 적이 몇 번쯤 있다. 그런 때에 자주 떠올리는 것이 자연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림 엽서에나 등장할 법한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다. 사람의 힘이 따라잡을 수 없는 궁극의 혹독함, 그것이야말로 자연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바다에서 맨몸으로 잠수할 수 있는 깊이는 불과 몇십 미터이다. 그 이상은 폐가 수압에 짓눌려서 사망할 수도 있다. 또한 에베레스트 같은 해발 8,000m급 최고봉 정상에 아무 장비도 없이 느닷없이 내던져지면 호흡곤란에 빠져서 목숨을 잃고 만다. 나는 세상살이가 버겁다거나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면 자연의 그런 혹독함 속에 놓여있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그처럼 인생에서 혹독한 국면을 맞았을 때 대자연의 그것에 비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받아들인다면 역경은 적이 아니라 나를 강인하게 만들어줄 아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애초에 인생에는 혹독한 상황이 늘 따라다닌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인생의 전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생이란 언제나 밝고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진 사람보다 역경에 처했을 때 훨씬 강인하고 끈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복잡하게 승부하면 패배한다.
게임이나 도박에서 처음 참가한 사람이 그게 이기거나 거금을 딸 때가 있다. 이른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인데 사실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마땅히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행운은 마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마작의 수는 어려운 것에서부터 쉬운 것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초심자는 무엇이 어려운 수이고 쉬운 수인지 알지 못한다. 어렵고 복잡한 수가 선택지 안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순한 수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단순한 수가 결과적으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승부의 세계에는 복잡하면 패배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Simple is the best,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진리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어째서 심플한 것이 좋을까?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만큼 망설일 가능성도 높아져 결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매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람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복잡하기 그지없다. 과학 문명의 진화란 복잡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고 그 최첨단이 현대이다. 그런 이유로 복잡화하거나 추상화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복잡하게 사고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곤 한다. 작기회의 도장생들에게 내가 단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시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복잡하게 조작하기도 한다. 머리로 생각한 사소한 테크닉을 덧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얄팍한 테크닉은 쉽게 간파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실마리를 상대에게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심플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승부를 단순하게 겨룰 수 있으면 이길 확률도 당연히 높아진다. 내가 단순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단순한 것일수록 사실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 일리는 있지만 생각하기 나름이다. 단순한 것은 단순하다. 말 그대로이다. 굳이 영악하게 비틀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은 어딘가 비합리적이고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은 결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운이 따르는 것은 운이 다를 만한 필연적인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이치가 누구에게나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닐 뿐이다. 나는 운이란 사람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순조로울 때 오만한 태도로 일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손익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에게 배려가 부족하진 않았는가? 늘 안전만 생각하며 리스크를 짊어지는데 망설인 건 아닌가? 대개 이런 사람은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단순히 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과오를 정면으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을 탓하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업무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결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보이지 않을 테고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태만이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마치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면 운의 묘한 환상을 가져서 현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진짜 타이밍이 아니면 승부하지 마라. 마작이라는 게임은 네 사람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다. 인터넷 마작은 승률을 비롯한 데이터가 전부 나오는데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도 승률은 30% 정도이다. 바꿔 말하면 마작은 70% 이상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초심자는 매번 이기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매번 패할 수밖에 없다. 승부처가 찾아오면 승부를 걸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만히 견뎌야 한다. 견딘다고 무작정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방어를 하거나 고생해서 만들어낸 수를 무너뜨려서 다시 만들거나 좋은 패를 버리지 않는 등 할 일이 많다. 따라서 그런 단조로운 시간 동안 어떻게 집중력을 유지하며 견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승부를 걸 타이밍이 아닌데도 기다림에 지쳐서 승부에 나선다. 물론 그러면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회사 경영자는 사원이나 주주, 대중매체 등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늘 주목받고 있기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인다. 그러나 매일 하는 일은 지극히 단조롭다. 단지 담담하게 일하고 있을 뿐이다. 마작은 견디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나는 사업을 시작한 지 23년이 되었는데 그 세월은 대부분 견디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내가 쓴 2권의 책, 창업해서 흑자를 낼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사장으로서의 고백과 흑자 전환 후 블로그 플랫폼 아메바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은 인내하고 고뇌하는 나날이었다. 그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거기서 초조해하거나 불안에 휩싸여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승부처가 오기 전에 섣불리 승부를 걸면 진정한 승부처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운은 그때가 오기까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인내하는 시간은 승부에 비하면 불리한 형세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일을 하는 시간 대부분이 견디는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오히려 그것이 평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얼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타이밍으로 움직이려는 사람이 있다. 동료가 활약하고 있다는 말을 듣거나 친구의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져서, 또는 일요일 밤에 우연히 각계 유명 인사를 밀착 취재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감동해서 등 상황적으로 승부를 걸 타이밍이 온 것도 아닌데 제멋대로 주관에 따라 승부에 나서려는 것이다. 요컨대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공을 세우기에 급급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막 사회인이 된 신입사원의 첫해 등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승부처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시기는 있지만 그 외에는 자기만의 진짜 승부처가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견디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세상의 바람은 언젠가 반드시 이쪽으로 불어올 것이다. 누구에게든 1년에 한 번쯤은 승부처가 찾아온다. 그러니 그때를 가려내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승부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 에이전트는 2000년에 도쿄증권거래소 마더스에 상장하고 나서 3년 정도 적자였다. 2004년에 흑자로 전환되기까지의 기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인내해야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장기 사업의 발판을 여러모로 다지고 있었지만 오늘 투자한 것이 내일 성과를 낼 리가 없었다. 동종업계 경영자들이 눈부시게 활약하는 것을 보거나 투자가로부터 호되게 비판받아 마음이 초조해질 땐 나 자신의 타이밍으로 승부를 걸고 싶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단단히 억누르고 사내 제도를 정비하거나 인재 육성에 힘쓰는 등 내실을 다져나갔다. 그럼에도 빨리 승부를 내려는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골프를 시작해서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견디고 견뎌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부에 나서서 이겼다. 남들은 운 좋은 녀석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우연한 행동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결과였다. 자신의 타이밍이나 섣부른 판단으로 승부하지 않고 때를 가려내어 운에 잘 맞추고 행동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진정한 승부처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찾아온다. 승부에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들은 승부처에 강하다. 승부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회와 승부처는 전혀 다르다. 진정한 승부처는 위기 중의 위기,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일 때 찾아온다. 마작으로 말하자면 자기 외에 세 사람이 리치를 선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계속 공격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뒤집는다면 그때 느끼는 성취감은 평범한 승리에서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단순히 기회를 잡아서 바로 이때라는 듯 공격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는 딱히 승부처가 아니다. 찾아오는 기회를 제 것으로 삼아서 이기는 것은 단순한 덧셈과 같아서 그다지 흥미롭지가 않다. 제 발로 찾아온 기회를 잡아서 이기는 것은 싱겁다. 진검승부를 겨루고 있을 적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험난한 상황에 몰아넣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를 내 것으로 삼았다. 굳이 벼랑 끝을 선호하는 정신이 없으면 목숨을 건 승부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상대가 3에 내가 7로 유리하니까 승부에 나서자고 하는 것은 기회이지 승부처가 아니다. 도리어 상대가 9, 내가 1에 지극히 불리한 상황일 때야말로 승부처이다. 왜일까? 그것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나 핸디캡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부처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 맞서야 한다. 이때 몸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힘을 100% 온전히 발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은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 100% 온전히 힘을 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기껏해야 70%나 80% 정도일 것이다. 승부처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한계까지 내는 힘, 이는 평소에 40kg 밖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80kg을 드는 것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초월적인 힘이다. 무엇보다 승부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만한 힘이 없으면 기껏 발휘한다 해도 맞설 수 없다. 벼랑 끝에서 발휘되는 본질적인 승부력은 평소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대처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단련된다. 나는 역경이 닥치면 기꺼이 그 안으로 뛰어든다. 그 편이 여러모로 궁리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즐겁다. 물론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형세를 뒤집거나 극복했을 때의 쾌감은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힘들다. 나는 그렇게 승부처에서 이기는 힘을 갈고 닦았다. 설령 기회를 잘 잡아도 승부처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결국 이기는 운을 지속적으로 얻으려면 승부처에 강해야 한다. 달리면서 다음 화살을 쏘는 사람만이 계속 이길 수 있다. 승부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것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일지 연이어 생각해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승부에 있어 하나의 국면이 같은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면은 시시각각 형태를 바꾼다. 그래서 한 가지만 준비해서는 때를 놓친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하나의 국면에만 갇힌 채 무의식 중에 그곳에 집중한다. 그런 사람은 다음에 쏘아야 할 화살을 준비하지 못한다. 그러다 국면이 바뀌면 이전까지는 우세했더라도 갑자기 운을 잃고 만다. 승부에서 계속 이기는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난 후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연달아 준비하여 알맞은 타이밍에 쏠 줄 아는 사람이다.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다음 화살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황 파악이 느린 사람, 다른 하나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때 고쳐지지 않는 것은 의외로 후자이다. 완벽주의자는 정성을 들여 준비해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 행동으로 이어가지 못한다. 유효한 화살을 쏘려면 준비와 실행의 이음매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듬는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준비와 화살을 쏘는 타이밍 사이에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거나 다음 화살을 시간에 맞춰 준비하지 못한다. 승부의 흐름에 있어서는 준비를 마치고 나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쏘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흐름을 이어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턱걸이를 하는 도중에 한번 팔을 쭉 펴버리면 다시 몸을 끌어올리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든다. 그러다 기진맥진하고 만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한 가지를 준비하는데 사로잡힌 사람은 턱걸이 도중에 팔을 완전히 펴버리는 사람과 닮았다. 흐름 속에서 운을 잃지 않으려면 이처럼 첫 번째 화살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도 연이어 써야 하는데 반대로 운이 없을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운이 없는 국면에서는 첫 화살을 쏜 후 흐름이 갑자기 달라져서 운이 따르기 시작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나약한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고 상대에게 등을 보이고 만다. 그러나 첫 화살 정도로 상황이 간단히 바뀔 리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꿋꿋이 계속 쏜다. 과감하고 끈질긴 공격은 이윽고 강인함으로 변모하여 운을 부르는 흐름으로 바뀐다. 승부에 있어서는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운이 있든 없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 개의 화살을 준비해 두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잘못된 흐름에 현혹되지 않는다. 승부가 벌어지는 현장에는 흐름이 존재한다. 그 흐름을 잡아서 잘 타는 것이 승부에 이기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언제나 어떤 흐름이든 반드시 타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승부가 어렵다. 흐름 중에는 잘못된 것도 분명 존재한다. 마작의 경우 그 흐름이 타당할 때는 정수를 두어 흐름을 타면 된다. 하지만 흐름이 잘못되었다면 정수를 두어도 흐름을 탈 수가 없다. 자연을 예로 들자면 잘못된 흐름이라는 것은 거센 파도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도 거친 풍랑이 부는 바다에는 맞설 수가 없다. 물론 바다가 본격적으로 사나워질 것 같으면 어부는 배를 띄우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의 변화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해 있어서 이 정도라면 괜찮겠거니 예상하고 바다에 나갔는데 느닷없이 거칠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잘못된 흐름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발생한다. 잘못된 흐름이 발생했을 때는 그 흐름을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승부의 세계에서 잘못된 흐름은 좋지 않은 유혹을 내포하고 있을 때가 많아서 그 흐름에 맞추기만 하면 큰 성과를 손에 넣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잘못된 흐름이 발생했을 때는 정수보다 악수를 두는 편이 좋은 결과에 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국면에서 유혹에 사로잡혀 악수를 두면 다음에 올바른 흐름이 찾아왔을 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다. 악수로 성과를 거머쥔 사람은 내가 이겼으니까 이만큼이나 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하고 악수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명백히 나쁜 수임에도 좋은 수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야구에서는 타자가 친 공이 예상과 달리 불규칙하게 바운드할 때가 있다. 그라운드 상태가 나쁘면 불규칙한 바운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내 외야수는 땅볼에 대비해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를 취하지만 불규칙한 바운드가 일어나면 갑자기 볼이 높이 뛰어오르기도 한다. 그런 높은 볼이 오는 것을 염려하여 자세를 높게 잡으면 이번에는 평범한 땅볼을 놓치고 만다. 잘못된 흐름에 잘못된 수를 쓰는 바람에 올바른 흐름을 탈 기회를 잃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다.
잘못된 흐름이 나타나도 황급히 수를 바꿀 필요는 없다. 그 흐름이 이어질 듯해도 잠시 참고 바른 자세를 관철해야 한다. 그리하면 머지않아 좋은 흐름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것이 운을 떨어뜨리지 않는 기술이다. 신념이 강하면 운이 달아난다. 최근에 아무래도 운이 없다거나 운에 외면당한 것 같은 기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것이 좋다. 신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고정관념을 뜻하기도 하는데 단순한 고정관념과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고정관념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몸에 배어버린 공기와 같은 가벼움을 지니고 있지만 신념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을 확고히 하여 초점을 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신념은 생각이 점점 무거워진 것이라는 느낌이 있다. 감각으로 뭔가를 파악하는 것은 가볍고 집착이 없지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 무게감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가운데 생각하는 힘이 가장 발달한 것은 단연 인간이다. 다른 생물에 비해 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 어찌 보면 생각이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상징 같기도 하다. 사람이 하는 다양한 생각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신념이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사상을 강하게 믿고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알력이 생기거나 충돌할 확률이 높아진다.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생활해보면 상당히 힘들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과 동시에 운에서도 외면받는다. 신념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거워서 수가 달린 것처럼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잘못된 믿음에 불과하다며 주변 사람이 그 신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증명해 보이는 것 또한 수고스럽다. 그렇다면 신념이 강한 사람은 어째서 그런 것일까? 그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속의 불안을 끌어안고 있다. 따라서 그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신념이라는 형태로 거짓 안심을 얻고 있는지 모른다. 말하자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자기 나름의 해답이 신념이라는 형태가 된 것이다. 자신은 타당하며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의 신념을 바로잡기는 상당히 힘들다. 신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들이대도 별 효과는 없다. 이때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타당하다고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이는 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 신념은 모든 일에 대해서 나쁜 쪽이나 그릇된 쪽으로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선행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선행에 사로잡힌 사람 또한 강한 신념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일전에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 악한 사람끼리는 나쁜 계략으로 일치단결해서 일이 빨리 진행되는데 선한 사람끼리는 가령 함께 하려는 봉사활동에 대해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처럼 단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선행이라는 것은 신념의 방향이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고 배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나는 생각하다 보다 문득 떠올린다 정도의 느낌이 좋다. 그것은 순간적이므로 무거워지지 않는다. 가볍게 떠다니다가 훌쩍 사라진다. 신념에 사로잡힌 무거운 생각보다는 문득 생각하는 쪽에 사람다운 좋은 향기가 난다. 무거운 생각은 사람이 가진 본래 장점까지도 가려버리는 법이다.
운을 좌우하는 흐름을 파악하는 법. 지난 2005년 그 해의 마지막 날에 내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언젠가부터 운의 좋고 나쁨은 생각하지 않게 됐다. 대신 흐름의 좋고 나쁨을 주체적으로 판별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입장으로서 나의 인생을 오직 운에 맡길 수는 없다. 위의 글은 눈에 보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운에 대해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의지를 되새긴 것이다. 이 운을 좌우하는 핵심은 최종적으로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있다. 회사를 경영해온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 웹 2.0이 탄생하기도 했으며 스마트폰이 피처폰을 대신하는 등 다양하고도 큰 흐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잘 파악해온 것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물론 인터넷 업계만이 아닌 외부적으로 정부가 만들어내는 큰 흐름도 파악해 두어야 한다. 쇠퇴하는 지방을 여러모로 궁리하여 살려나가겠다는 흐름, 기업이 여성을 등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흐름, 미국의 금융 완화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되는 흐름 등은 경영을 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다. 흐름을 읽는 것에 있어서는 경영자 가운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출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절묘한 타이밍의 흐름을 맞춰서 모두가 놀랄만한 큰 프로젝트를 벌이거나 대중매체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도 한다. 그리고 반대로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밖으로 전혀 나서지 않고 조용히 내부에서 계획한다. 최근에는 지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직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여 신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재빨리 진행시켜 큰 화제를 불렀다. 이처럼 흐름을 잘 읽는 경영자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흐름을 남보다 앞서 예측하고 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손정희 회장이라 할지라도 생기지도 않은 흐름을 예측할 수는 없지 않을까. 아니, 할 수 없다기보다 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아직 형태도 나타나지 않은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영자가 예언자 같은 타입이라면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용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가이다. 괜찮을 법하면 흐름을 탄다든지 어느 지점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자신의 실력과 처해 있는 입장에 비춰보고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흐름에 직면하게 된다.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중매체에 소개되어 화제가 됐다든지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아 사내에서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사소한 계기로 좋은 흐름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관리직 비율 개선 정책이 자기 회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싶은 여성에게는 좋은 흐름이 찾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흐름은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중매체를 통한 여론의 동향이나 일상의 정보를 꼼꼼하게 수집해 두어야 한다. 운이 없는 사람일수록 확증을 원한다.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실로 인생이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마치 어둠 속을 손으로 더듬어가며 나아가는 것과 같다. 어둠 속을 걷는 것은 도처의 위험이 숨어 있을 것 같아서 누구에게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다. 두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심하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한다.
그 길에는 상식이나 좋다고 여겨지는 세간의 가치관 또는 사회적인 관습 같은 보장이나 확증이 표지판처럼 제시되어 있다. 나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았다. 그다지 흥미가 생기지 않았고 따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여 걸어왔다. 그 길은 험난하고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보장도 확증도 없었기에 내디는 걸음마다 두근거리는 즐거움이 있었다. 애초에 100% 보장하거나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혼식에서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해도 결혼 생활이 사랑으로 충만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세간에 신뢰받고 있는 은행에 돈을 맡겨 놓아도 그 은행이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도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보장받고 있고 확증이 있다고 믿는 것은 모두 만들어진 것이며 실상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보장이나 확증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이라고 해도 사회의 구성 요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요구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마존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무턱대고 아무런 보장이나 확증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보장도 확증도 없는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연에는 매뉴얼이 없으니 법률도 없고 과학이 없으니 기술도 없다. 돈이 없으니 상품도 당연히 없다. 그 대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본능적인 강인함이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의 강인함이 문명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없다. 그러한 강인함이 결핍됨으로써 발생하는 나약함은 끊임없이 보장이나 확증을 원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보장이나 확증을 바라는 심리는 자신이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와 운은 반비례하여 나타난다. 보장이나 확증을 추구하지 않는 강인함 또는 보장과 확증이 있어도 손에서 놓을 수 있는 단호함, 그런 태도가 몸에 자연스레 배어 있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운을 손에 넣기 쉽다. 현 시대는 변화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격변하고 있다. 그러니 보장이나 확증에 의지하거나 미련두지 않는 것이 좋다. 역경은 아군이라고 생각하라. 승부의 흐름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국면이 있는 반면 격렬하게 소용돌이 치거나 탁류가 일어나는 등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덤벼야 하는 때도 반드시 있다. 나는 그러한 격렬한 국면을 무엇보다 선호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버겁다거나 괴롭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혹독한 상황을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고 여겼기에 역경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요즘에는 순풍이나 역풍, 즉 역경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하지만 역경을 단순히 역경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역경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인 시점에서 이미 큰 장벽이 눈앞에 생긴다. 장벽이나 장애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싸워서 쓰러뜨려야 하는 적이 되는 것이며 뛰어넘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물론 적이라고 생각할 때 분발하여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상당히 혹독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는 대처할 에너지가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은 승부에서 완패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나는 마작 승부가 아닌 일상에서 이거 참 버겁군 얼마나 견딜 수 있으려나 하고 생각한 적이 몇 번쯤 있다. 그런 때에 자주 떠올리는 것이 자연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림 엽서에나 등장할 법한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다. 사람의 힘이 따라잡을 수 없는 궁극의 혹독함, 그것이야말로 자연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바다에서 맨몸으로 잠수할 수 있는 깊이는 불과 몇십 미터이다. 그 이상은 폐가 수압에 짓눌려서 사망할 수도 있다. 또한 에베레스트 같은 해발 8,000m급 최고봉 정상에 아무 장비도 없이 느닷없이 내던져지면 호흡곤란에 빠져서 목숨을 잃고 만다. 나는 세상살이가 버겁다거나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면 자연의 그런 혹독함 속에 놓여있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그처럼 인생에서 혹독한 국면을 맞았을 때 대자연의 그것에 비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받아들인다면 역경은 적이 아니라 나를 강인하게 만들어줄 아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애초에 인생에는 혹독한 상황이 늘 따라다닌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인생의 전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생이란 언제나 밝고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진 사람보다 역경에 처했을 때 훨씬 강인하고 끈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